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준입니다. 세종실록 제6부 스시마 원정의 결말, 결국에 이기는 태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1419년 6월 26일 제비뽑기라는 그야말로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상륙부대를 결정을 하게 됐죠. 당시 스시마 원정대가. 자, 그렇게 해서 뽑히게 됐던 불운한 부대가 누구였냐면은 좌군 절제사 박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박실 부대는 거의 뭐 등 떠밀리다시피 상륙을 하게 됐는데 당연히 사기가 좋을 리가 없겠죠. 스시마 섬은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산지가 정말 많아가지고 여기 사람이 살만한 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농토도 굉장히 부족하고 경제적으로는 정말 빈곤한 지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외구 소굴이 됐던 거예요, 이런 데가. 하지만 그런 만큼 내륙 지역은 원체 지형이 험하기 때문에 적에게 기습을 가하거나 매복 공격을 감행하기 좋은 지형들이 꽤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뜩이나 처음부터 사기가 좋지 못했던 박실부대는 이런 또 험지를 행군을 하다 보니까 지치기도 하고 점점 더 전쟁이 하기 싫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분위기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자, 박실부대가 스시마 남섬의 내륙 깊숙한 곳으로 들어섰을 무렵에 결국 우려했던 일이 터지게 됩니다. 왜구들이 기습을 받게 됐다는 거죠. 왜구들은 먼저 험준한 지세를 끼고서 고지를 선점한 다음에 조선군을 향해서 맹렬하게 공격을 가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 사진을 보시면은 이게 항공에서 찍은 스시마 섬의 모습인데 딱 봐도 이게 평지가 안 보여요. 맨 다 산이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경사면도 장난이 아니에요. 저 위에서 왜구들이 먼저 대기하고 있다가 이미 지칠 지쳤고 별로 전투하고 싶은 생각도 없는 조선군을 향해서 반자의 돌격을 감행을 해온 겁니다. 박실의 부대는 지형삼의 불리함을 안고서 고지를 올라가면서 힘겹게 전투를 벌여야 했다는 거죠. 박실 부대는 지형적으로 가뜩이나 불리한 상황인데 여기에 더해 왜구들이 곳곳에 숨겨놓은 복병들이 일시에 출격을 하자 크게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함정에 빠져가지고 적진 한복판에서 포위되는 그런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거죠. 왜구들의 기습에 조선군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졌고 몇몇 편장들이 전사하게 되면서 병사들은 완전히 전의를 상실하게 돼요. 자, 그래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한 박실 부대는 그대로 무너져서 해안가까지 퇴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기세가 오른 왜구들은 이참에 어떻게 하자, 가서 확실하게 밟아줄 때 사뿐히 지려 밟자 하고서 뒤를 바짝 추격해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당시 상황이 얼마나 안 좋았냐면은 박실 부대는 퇴각하는 과정에서 추격해오는 왜구들의 칼날에 당하기도 했지만 몇몇 병사들은 엉겁결에 엉뚱한 곳으로 도망을 가는 바람에 절벽 아래로 굴러떨어져서 낙사를 하는 등 피해가 속출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체계적인 퇴각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와르르 무너져서 도망을 쳤다라는 거예요. 이상의 내용을 사료를 통해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종무 등이 배를 두지포에 머무르게 하고 날마다 편장을 보내어 육지에 내려 수색하여 잡고 다시 그 가옥 68호와 배 15척을 불사르고 도적 9급을 베고 중국인 남녀 15명과 본국인 8명을 얻었다. 그러니까 이종무가 처음 상륙작전을 거둔 다음에 두지포를 장악하고 요소를 이제 다 길목을 차단하고서 거기에 이제 방벽을 쌓았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이제 수색작전 벌이면서 압박을 가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까지는 성과가 괜찮게 나왔죠. 하지만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사정으로 속전속결로 이제 귀결이 나게 되면서 남섬에 좀 무리하게 상륙을 해가지고 전투를 치르게 됐다는 겁니다. 적이 밤낮으로 우리 군사 막기를 생각하므로 26일에 종무가 전진하여 1호군에 이르러 3군에 명령하여 길을 나누어 육지에 내려 한번 싸우고자 좌우 군사들을 독려하여 먼저 하륙해 하니. 자, 이 중에서 이제 누가 상륙을 했냐면은 좌군 절제사 박실이 상륙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박실이 적과 서로 만났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정부가 뭐라고 보고 있냐면은 다 같이 내려가서 싸웠다는 식으로 보고를 했어요. 제비뽑기 사건은 나중에 이게 밝혀지게 돼가지고 조선 조정을 발칵 뒤집어 나왔던 거죠. 이어서 보면요. 적이 험한 곳에 모여 복병하고 기다렸다가 실이 군사를 거느리고 높은 곳에 올라 싸우려 할 그 순간에 지금 지형적인 불리함을 안고서 조선군이 싸워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졸지에
복병이 일어나 앞으로 돌격해와서 우리 군사가 패전하여 편장, 박홍신, 박무양, 김해, 김희들이 전사했으므로 실이 군사를 거두어서 다시 배에 오르니 적이 추격하여 왔다. 우리 군사 중에 전사하거나 언덕에서 떨어져 죽은 자가 백수십인이나 되었다. 그러니까 당시 이제 조선군이 고지 위로 공격해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 찰나에 사방에서 이제 복병이 튀어나와서 공격해 온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박실의 부대가 패전해서 쫓겨서 도망갔는데 지금 언덕에서 떨어져 죽은 자가 꽤 많았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체계적으로 후퇴한 게 아니라 병사들이 막 엉겁결에 엉뚱한 길로 도망가고 그런 일이 왕왕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박실의 부대가 패배를 해가지고 함선이 있는 해안가까지 쫓겨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여기서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박실 부대가 일패도지한데도 함선에 있던 이종무는 그저 구경만 할 뿐 제대로 구원을 안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냐에 대해서 뭐 구체적으로 말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이종무가 판단하기에는 지형이 협소해서 대군이 지금 상륙하기 힘든데 공연히 저 구하겠다고 상륙을 했다가 서로 엉겨붙어가지고 더 피해가 커지는 거 아니냐. 뭐 어차피 숫자상으로는 조선군이 우위니까 일본군이 뭐 끝까지 추격해오진 않을 것이고 적당한 지점에서 알아서 그냥 물러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피해가 혹시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것을 우려해가지고 이종무의 본진이 상륙을 주저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눈앞에 아군이 패주하는 것을 수수방관했다는 것은요. 분명히 훗날에 문제의 소지가 될 법한 일이었다는 거죠. 박실 부대는 자칫 잘못하면은 거의 괴멸적인 타격을 입을 뻔했는데 이러한 위기 속에서 역시 전쟁에선 이런 영웅들이 또 탄생하기 마련이죠. 그게 누구였냐? 상황을 보다 못해가지고 우군 절제사였던 이순몽과 병마서 김효성이 나서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급하게 상륙을 해가지고 상륙 지점을 확보한 다음에 이곳에 방어선을 급조해가지고 퇴각하는 아군을 엄호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특히 이순몽의 용맹은 정말 대단해가지고 이 이후로도 정말 많은 활약을 보여주는 장군이에요. 다만 좀 성격적으로 문제가 많으셨죠. 아무튼간에 이순몽의 용맹이 정말 대단해서 이순몽이 언덕을 끼고서 방어선을 설치한 다음에 추격해오는 왜구들을 보이는 족족 활로 쏴서 잡으니 결국 왜구들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서 추격을 단념하고 퇴각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자, 이처럼 원정대 최고사령관이었던 이종무가 이렇다 할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우왕좌왕한 사이에 이순몽의 활약으로 박실 부대는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아서 함선으로 귀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차라리 이순몽이 상륙을 했으면 어땠을까 싶기도 해요. 원체 실력이 좋은 장군이었거든요. 뭐 아무튼 이렇게 해서 결국 조선군이 패전을 하게 되고 대략 한 180명 정도의 사상자가 나왔는데 물론 이번 상륙전에서 조선군이 패배를 하긴 했다고는 하지만 막상 입은 피해를 전체 병력 규모로 보면은 조적지혈에 가까웠어요. 전쟁터에서는 이런 일진일퇴의 상황은 분명히 발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뭐 심각한 패전이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인데 일단 불의의 일격을 받았다 정도가 되겠죠. 하지만 그동안 순탄하게 작전을 진행해왔던 원정대의 전의가 꺾이는 계기가 되었던 것은 맞았다는 겁니다. 뭔가 좀 분위기가 좋지 않게 흘러갔다는 거죠. 이거는 그걸 생각하면 돼요. 입장은 좀 바뀌어 있는 거지만 제1차 거란전쟁 때 고려군이 전초전에서 완패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번에 벌어진 안용진 전투에서 거란군은 한 번 더 커트를 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사실 안용진 전투의 승리가 규모가 그렇게 큰 건 아니었는데 어쨌거나 당시 이제 거란군 소선영 입장에서는 전쟁 흐름이나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게 흘러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거란이 고려와 외교적인 협상을 추구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서희가 등판해서 활약을 했던 거잖아요. 당시 상황도 좀 그렇게 흘러갔던 것 같아요. 이종무가 아무리 봐도 이거 단기 결전으로 하기는 좀 글러먹었다. 남은 건 장기 포위전밖에 없는데 그것도 그거대로 또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마냥 장기전으로 갈 수도 없었던 게 계속 시간을 끌게 되면은 태풍이 몰아치는 계절이 될 거고 또 중국으로 출진한 왜구들도 언제 돌아올지 모를 일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종무가 결국에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었다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 이종무가 무능했다고 말하기도 그런 게 상황 자체가 그냥 좀 고약하게 흘러간 거죠. 여러모로. 왜 우리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죠? 일상생활을 하면서 이 일을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좀 복잡하게 꼬여 있어가지고
손을 대기가 좀 엄두가 안 나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죠? 당시 상황이 좀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결국 이정모도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외교적으로 해결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가장 여기서 최상의 카드는 뭐냐면은 상대방이 먼저 허치는 요구해 주는 겁니다. 눈치껏 그렇게 해주면은 못 이긴 척하고서 물러나 주면 될 것 같은데, 과연 상대방이 그렇게 해줄 것이냐? 자, 다행스럽게도 쓰시마 도주도 나름 눈치가 있었어요. 왜냐면은 이거 혹시 모를 일이잖아요. 조선군이 정말 미친 척하고서 장기 포지션으로 가면은 자기들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쓰시마 도주가 뭐라고 판단하냐면은 어쨌든 지금 스코어가 1대1이 됐으니까 지금이 협상을 할 수 있는 기회다 라고 생각을 하고서 먼저 화친 의사를 표시를 해오게 됩니다. 그래서 쓰시마 도주였던 소 사다머리는 화친을 요구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네들이 전력상 우리보다 위에 있는 거 맞다. 하지만 잘 생각해라. 지금으로부터 약 한 달 정도만 있으면은 뭐가 올 수 있다? 태풍이 올 수 있다. 그래도 괜찮겠냐? 하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조선군을 압박을 했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정무 역시 태풍 문제를 걱정을 하고 있던 차였어요. 근데 쓰시마 도주가 먼저 화친을 이렇게 제안을 하면서 나름 철군 명분을 쥐어주게 된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정무는 차라리 잘됐다 하고서 바로 이 화친 제안을 받아들이고서 7월 3일에 쓰시마 원정대는 뭔가 좀 이제 찝찝한 결과를 안고서 본국으로 귀환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사료를 통해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우군 절제사 이순몽과 병마사 김효성 등이 또한 적을 만나 힘껏 싸워 막으니 적이 그제서야 물러갔고 중군은 마침내 하륙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순몽하고 김효성이 상륙을 해가지고 고지를 선점을 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방어선을 급조해가지고 왜구들의 추격을 막아낸 거예요. 근데 중군은 마침내 하륙하지 않았다라고 돼 있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정무의 본대는 끝까지 함선에 남아가지고 구경만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정말 큰 문제가 되죠. 도도웅하는 이 도도웅하가 이제 바로 소사다모리 쓰시마 도주입니다. 우리 군사가 오래 머물까 두려워서. 그러니까 쓰시마 측도 이런 장기전에 대해서 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게 나름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받들고 군사를 물려 수호하기를 빌면서 말하기를 화친을 제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넌지시 압박을 가해요. 7월 사이에는 항상 풍파의 변이 있으니 오래 머무름이 옳지 않습니다 했다. 그러니까 곧 있으면 태풍도 오는데 적당히 하고 갑시다 하면서 이제 쓰시마 측에서 먼저 화친을 제안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정무는 지금 어차피 답도 없는 상황인데 차라리 잘 됐다라고 생각하고서 요거를 바로 받아들이게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본국으로 귀환한 이정무. 이정무는 남섬 상륙작전의 실패를 좀 나름 축소보고를 하게 돼요. 물론 뭐 이게 아주 틀린 말은 아니긴 하죠. 사실 남섬 전투가 그렇게 참패라고 말할 만한 규모는 아니었고 뭐 전체 규모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피해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나름 이제 축소해서 유야무야 그렇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처음에 조선 조정은 원정대가 대승을 거두고 돌아왔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정말 크게 기뻐했다라는 거죠. 특히 태종은 자신이 처음부터 계획하고서 실행에 옮겼던 야심찬 프로젝트였잖아요. 그래서 정말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정무를 비롯한 이하 장수들한테 크게 포상을 하고 대대적으로 이제 잔치를 열어서 승전을 치하하면서 또 이것을 나름대로 이제 정책 성과로 홍보를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태종이 뭐라고 얘기하냐? 여기서 끝낼 게 아니라 중국에서 귀환하는 왜구들을 남해에서 요격해가지고 얘들까지 일망타진한 다음에 한 번 더 쓰시마를 밟아버리자. 그러니까 정말 참 이럴 때 무서워요. 보면 태종도 그렇게 하면은 깔끔하게 왜구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겠냐라면서 자신감에 들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원정대가 귀환한 지 한 달 정도 됐을 무렵이에요. 8월 16일이었죠. 하지만 이 무렵 가가지고 쓰시마 남섬 전투의 실패에 대한 전말이 소상히 알려지게 돼요. 여기서 이제 크게 문제가 됐던 건 두 가지였죠. 첫째, 상륙부대를 무려 제비뽑기라는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선정을 했다는 거. 두 번째, 이정무의 본대가 끝까지 패전하는 아군을 구원하지 않고 구경만 했다는 점. 이 두 가지가 정말 크게 문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전투 규모로 봤을 때 피해 상황은 크진 않았지만 전투 과정에서 이것 좀 문제가 심각하지 않냐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조선 조정이 발칵 뒤집히게 됩니다.
신하들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서 이거 이종무 처벌해야 된다 하면서 심지어 처형까지 주장을 하는 신하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태종은 좀 생각이 달랐습니다. 태종은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은 전쟁 중에서는 승패는 병가지 상설하고 그런 실책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 이전에 두지포 전투에서 이종무의 원정대가 대승을 거뒀고 상당히 많은 전과를 거두고 왔던 것도 사실이 아니냐. 그러니 이거는 공으로 과를 충분히 덮을 수 있는 상쇄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태종은 판단을 했다라는 거죠. 무엇보다도 여기서 이제 태종 입장에서는 나름 이제 속내가 있는데 말 못할 고민이 있죠. 그게 뭐냐면은 현재 병권을 장악하고 있는 게 태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원정의 총괄 책임자도 태종이에요. 현재 국왕인 세종이 아니라 상왕인 태종이 모든 총괄 책임을 지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원정대가 돌아온 다음에 태종은 실컷 승리를 축하하면서 대대적으로 홍보했는데 이제 와서 그거 사실 패전이었다라는 식으로 인정을 하면서 책임을 추궁을 한다면은 태종의 체면은 완전히 구겨질 게 분명하다는 거죠. 하지만 원체 이게 좀 문제가 있는 사건이라 가지고 신하들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하도 거세게 요구를 하자 태종도 어쩔 수 없이 이종무를 다른 이유를 붙여서 패전이 아니라 다른 이유를 붙여가지고 처벌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종무가 귀양을 가게 됐는데 이종무가 이제 인사상에 실책을 저지른 게 있다라는 사실 이거 거의 트집에 가까운 얘기였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시덥지 않은 트집을 잡아가지고 귀양을 가게 됩니다. 물론 뭐 귀양에서 풀려 나오기는 했었는데 풀려 나온 다음에도 역시 순탄치 않은 인생을 살아요. 그래서 이종무의 말년은 계속 불우하게 끝나게 됐다라는 거죠. 이렇게 태종의 스시마 원정이 이거 자칫 잘못하면은 빛바랜 승리가 될 뻔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여러모로 천우는 조선 편이었습니다. 왜였냐? 당시 중국으로 출신했던 왜구들이 운 나쁘게 어디로 들어갔냐면은 요동으로 들어갔어요. 사실 이게 바람 방향에 따라서 상륙 지점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요동이나 산동 쪽으로 가면은 좀 털어먹을 게 별로 없습니다. 특히 요동 쪽은 거기는 정말 헬게이트 열리는 곳이기 때문에 군사력이 굉장히 막강한 곳이에요. 그쪽으로 가면은 오히려 역관광 당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왜구들이 가장 좋아했던 것은 복건성, 절강성 요 일대예요. 근데 운 나쁘게도 요동으로 갔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왜구들이 요동으로 오고 있다는 것은 나름 이제 조선 측과 연계를 하고 있으니까 명군도 당연히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대기하고 있다가 여기서 왜구들을 일망타진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명군이 망해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게 되면서 요동으로 향했던 왜구들이 참패를 당해서 사실상 주력 부대가 괴멸되어 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시마 섬의 왜구들은 본거지는 조선군한테 털리고 주력 부대는 명군한테 괴멸당함으로써 그 힘을 완전히 잃게 되었다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태종이 계속해서 스시마 섬을 쳐들어가겠다라고 엄포를 놔요. 아니, 엄포를 넣는 정도가 아니라 실질적인 군사 행동을 계속해서 한다라는 겁니다. 요즘식으로 따지자면 죽음의 백조가 자꾸 우리나라 방공망 안을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당장이라도 폭격을 가할 것처럼 그렇게 겁을 주고 있는 형국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역시 태종이 이런 건 정말 참 잘해요. 보면은 블러핑의 황제인데 이런 식으로 압박을 가하게 되니까 결국에는 스시마 섬도 버티지 못하고 조선의 복종을 맹세를 하게 됩니다. 이상의 내용을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마도의 도도 웅화의 부하 시흥계도가 와서 웅화의 말을 전달하기를 대마도는 토지가 척박하고 생활이 곤란하오니 바라옵건대 섬 사람들을 가라산 등 섬에 보내어 주둔하게 하여 밖에서 귀국을 호위하며 백성으로는 섬에 들어가서 안심하고 농업에 종사하게 하고 그 땅의 세금을 받아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어 쓰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사실상 백기투항을 할 테니까 좀 살려만 달라 이거죠.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길은 마련을 해줘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이제 스시마 도주가 했던 얘기가 뭐냐면은 우리가 경제적으로 정말 어려운 동네이기 때문에 오죽했으면 그런 도둑질을 다 하고 살았겠냐.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음지에서 나와서 양지로 갈 테니까 우리한테 번듯한 생활할 수 있게끔 경제적인 도움을 좀 달라는 거예요. 이어서 보면요. 나는 일가 사람들이 수호하는 자리를 빼앗으려고 엿보는 것이 두려워 나갈 수가 없사오니 만일 우리 섬으로 하여금 귀국 영토 안에 주군의 예에 의하여 주의 명칭을 정하여 주고 인신을 주신다면 마땅히 신하의 도리를 지켜 시킨 대로 따르겠습니다.
즉 그렇게 이제 우리한테 경제적으로 도움을 준다면은 우리도 어떻게 하겠다. 그 밑에 들어가서 충실하게 조선의 국경을 지키는 외번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스시마 도주가 나름 성의도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일기도, 그러니까 이키섬 쪽에 있는 왜구들을 붙잡아가지고 조선에 바치기도 하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나름 성의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복종을 맹세를 하게 되면서 일단 왜구 문제가 일단락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로써 스시마섬의 왜구 근거지는 일소됐습니다. 앞으로 스시마섬은 조선에 복속된 외번의 역할을 하게 될 참이죠. 물론 이날 이후로 바로 이제 스시마섬이 고분고분하게 말을 들었던 건 아니고 이후로 좀 이제 조선하고 트러블도 좀 몇 차례 일으키긴 해요. 좀 이제 조선에 대해서 반항적인 모습을 보인 적도 있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가불관계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스시마섬은 사실 지금도 그렇잖아요. 한국과의 관계가 경색되면은 일본 내에서 가장 크게 피해받는 지역이 스시마섬이에요. 그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 스시마섬 입장에서는 조선과의 교역 없이는 생존이 아예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점차 고분고분한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자, 마침내 스시마섬의 외국 근거지가 이렇게 소멸이 되자 수십 년 동안 동아시아 해안가에서 극성을 부리던 외국 문제는 한동안 사라지게 됐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종무의 스시마 원정 못지않게 중요한 사실은 바로 그거예요. 일본 내의 환경도 많이 변했다는 건데 그간 일본이 남북조 시대의 분열기였거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혼란기였어요. 그런데 무로마치 마쿠가 이제 확실하게 일본 천하의 패권을 장악을 하고서 안정적으로 국정을 리드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외국 문제는 이제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는 거죠. 이렇게 됨으로써 향후 약 한 100년 동안 조선, 명, 일본 3국은 정말 오래간만에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진정한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고 어떻게 보면 이것이 태종이 자신의 아들이었던 세종에게 주었던 마지막 선물이나 다름없었는데 이제 드디어 본격적인 세종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까지 정말 오랫동안 등장하셨던 태종의 수명이 서서히 다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과연 진정한 세종의 시대는 언제쯤 열리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